안녕하십니까. 코토라 일본 지역 본부장 김삼식입니다.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명목 GDP 기준으로 독일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이제 G3에서 G4로 밀려나게 되는 것인데 일본 경제의 위상 추락을 실감나게 하는 뉴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이제 부진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이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진출할 시장으로서 중요하며 또 제조 부문이 강한 일본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 또 경제 안보, 탄소 중립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2024 일본 진출 전략은 이러한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장 격안인데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아까 일본이 이제 G4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이고요. G7 국가 중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며 또 해외 순자산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 강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서 한국과 무역 투자, 기술 제휴, 연구 개발 등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습니다. 일본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외국인 입국자는 3,200만 명이 가까웠는데 코로나 때 급감했다가 최근에 이제 제한이 풀리면서 금년에 다시 2,400만 명 정도로 회복이 전망됩니다. 인바운드 관광객의 소비는 5조 9천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일본 GDP의 1%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일본은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 사회적 과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지원과 물류 대란을 의미하는 소위 2024년 문제도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과제 선진국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일본의 산적한 과제는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진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로 먼저 교육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네 번째 교육 대상국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교육이 감소하다가 2021년, 22년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일본으로 수출은 7.3%, 수입은 12.9%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입 시장을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중국, 미국, 호주 등에 의해서 7위 수입 대상국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대한국 투자입니다. 2017년 18억 4천만 달러로 피크에 달한 이후에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본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상황에서 2024년 일본 경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IMF나 OECD 전망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진 1% 전후로 보입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내년 중 1% 초반대로 완만한 성장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 투자는 탈탄소, 디지털화 투자에 힘입어서 2%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화는 내년 미국의 고금리가 진정 또는 인하되고 일본도 4월경에 금융 완화 정책의 수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엔즈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일본 경제에 주목할 만한 사항은 소비 회복 여부, 또 설비 투자의 향방, 그리고 수입 시장 동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상회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등에 좌우될 것입니다. 설비 투자는 어떤 분야나 업종에서 활발할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일본 경제 둘러싼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한일 경제 교류와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슈를 몇 개 뽑아봤습니다. 탈탄소, 디지털 전환, 물가 상승, 인바운드, 고령화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디플레에 빠졌던 일본은 물가 상승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일본 은행에서 물가 2% 상승을 염원의 목표로 이렇게 잡고 있을 그럴 정도이고요. 그랬던 일본이 이제 코로나 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에 따른 이제 공급 문제로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5% 오른 데 이어서 금년 들어서도 매월 3%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3%대의 물가 상승은 90년대 초반 이후 한 30여 년 만이라서 많은 일본 소비자들도 놀라고 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기시다 총리가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총리의 표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정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의 마음이 그다지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제1순위는 역시 고물가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킨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 또 일본 국내 투자 촉진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일본의 제조업 설비 노후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입니다. 일본은 설비의 평균 연령이 11.8년으로 G7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노후화된 나라입니다. 이처럼 설비가 노후화된 것은 아무래도 그간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겠죠. 일본 정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1인당 평균 연구개발 투자는 25% 감소했고 1인당 평균 설비 투자액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생산성도 미국이나 독일, 영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집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29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최근 들어서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일본 은행은 코로나 이후에 탈탄소 관련 설비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법인기업 경기 예측 조사에서는 2023년도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설비 투자의 대상으로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서 역시 스마트화, 자동화 등을 중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시다 정권의 이제 우선순위로 일본의 투자 촉진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도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제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이제 입국 규제가 해제되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특히 소비액의 금액이 회복이 더 빠른 모습입니다. 금년 2분기 인바운드 소비액은 1조 2,052억 원으로 2019년 2분기와 비교해서 거의 9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금년도 소비가 코로나 이전을 웃돌아서 최대 5조 9천억 원으로 전망했고요. 이 관광객 수요 증가율보다 소비액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고객 지출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인바운드 회복에 따라서 소매업계의 실적도 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탈탄소 또는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요. 일본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그린 성장 전략을 위한 14개 중점 분야를 지정했습니다. 14개 분야는 크게 에너지 분야, 수송 제조 분야, 그리고 가정 오피스 분야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첫째, 탈탄소를 위해서 금년부터 10년간 업계와 정부에서 총 150조 엔을 투자하며 둘째, 정부는 이제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10년간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 채권을 발행하며 셋째, 채권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카본 프라이싱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는 10년간 탈탄소를 위해서 투자된다는 150조 엔이 어떤 산업 분야에서 투자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점선과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투자 규모가 이제 큰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이 34조 엔으로 가장 크고, 재생가능 에너지 20조 엔, 그리고 주택 건축업,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탈탄소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전력원의 구성을 대폭 이제 변경할 예정인데요. 재생에너지는 비중이 2020년에 19.8% 있는데, 이것을 2030년에 36에서 38%까지 끌어올리고,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통해서 원전도 20에서 22%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수소, 암모니아 같은 이런 미래 에너지 개발도 나서고 있고, 그 비중은 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안에서는 그 태양광의 비중이 역시 높은데, 최근 들어서는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 계획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의 보급 확대, 또 부유식 해상 풍력의 도입 계획 책정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소 암모니아 관련해서 일본은 2030년까지 300만 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소 가격도 현재 3분의 1 정도로 낮추어서 이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미토모 상사라든지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수소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전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또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양립하게 해주는 그런 탈탄소의 핵심 물자로 일본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 아워의 제조 기반을 확립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단연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될 그 전기차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를 먼저 하다 보니까 전기차 분야는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2022년 일본에서 판매된 승용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1.7%에 불과했고, 금년 들어서 이제 2%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는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차 위주로, 그다음에 전기차는 이제 승용차 위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 업계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기 시스템, 그다음에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전기차와 가정 전력을 공유하는 B2H 시스템과 같은 이런 전기차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전동차라는 개념도 쓰고 있는데,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차,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차 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2035년까지 모든 이제 승용차를 전동차로 한다는 목표하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생산량 확대와 함께 차세대 전지인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핵심 인프라로 충전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 1만 명당 공공 충전기 수는 2.3기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충전기 설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도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가정 간의 전력을 공유하는 그런 B2H 시스템은 충방기기, 또 파워 컨디셔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본 리치콘, 파나소닉 등이 시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동화와 자율주행을 포함한 CASE라고 하죠. 그 추세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별로 뜨는 제품, 또 지는 제품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탈탄소와 투톱을 이루는 거대 이슈, 디지털 전환 DX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아날로그 대국 일본에도 디지털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본의 디지털화는 아직도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스위스 IMD 발표 2023년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세계 64개국 중에서 32위를 기록했고요. 그 순위는 2018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일본을 이제
과제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의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 내 디지털 청을 신설했고요. 지난 10월에는 이제 총리가 의장인 디지털 행정 재정계획회의에서 우선 추진 항목으로 7개 분야를 지정해서 분야별로 디지털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는 화면의 왼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크게 떨어지고 또 인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와 인력 재교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일본 연구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DX 관련 투자는 2022년 2조 7,277억 원에서 2030년 6조 5,195억 원으로 2.8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예시는 이제 미중 관계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리스킹에 미국과의 동맹인 일본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 무역 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와 정책에서는 이제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중국 교육이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제안전보장법을 이제 제정해서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와 기간 인프라 분야에서의 장비를 수입할 때 사전 심사 등을 하는 그런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들의 이제 중국 비즈니스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일본 기업의 중국 내 생산 거점의 제3국 이전 또는 일본으로 복귀하는 것. 둘째는 이제 공급망 단절에 대비한 대체 저달처 확보 또는 이제 복수 공급선 구축. 셋째는 제조업계의 생산 방식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소위 JIT에서 JIC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간 일본 업계는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만큼 조달해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코스트를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just in time JIT를 중시했는데, 이제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재고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just in case JIC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거대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중국 내 생산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일본의 경제 활력과 혁신을 위해서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입니다.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률이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 그리고 유니콘 기업 수 등에서 아직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이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재 네트워크 구축, 또 자금 공급 강화, 그다음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최대였던 2022년에도 1조 원이 채되지 않았는데 5년 후인 2027년에 이것을 1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10조 원이면 현재 10배 이상인데요.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도 그 실현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일본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이제 일본 시장에서의 기회와 또 이제 위기 요인인데요. 앞에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첫째, 노후화된 설비 개선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 둘째는 이제 고령화, 또 인력 부족, 물류난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전환 수요가 크다는 것. 셋째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는 것. 넷째, 일본 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 거점 이전이라든지 복수 공급선 구축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공급망 재편은 위기 측면도 있지만 또 중국 등에서 이제 부품 조달을 줄이고 대체 조달처를 찾아야 하므로 기회 요인으로 봤습니다. 다섯째, 인바운드 소비 확대, 또 한류의 생활화가 진전되는 것 등입니다. 위기 요인으로는 첫째, 이제 미중 경쟁, 또 지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 둘째, 일본 경제가 한 1% 전으로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
셋째는 물가 상승, 실질임금 하락으로 절약형 소비가 나타난다는 점, 넷째는 고령화 사회 가속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는 것 등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슈와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일곱 가지로 진출 방향을 잡았는데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방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제조업 등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회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조업 설비 노후와 또 생산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 투자가 이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의 인력 부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적게 쓸 수 있게 하는 방향, 즉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화는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유망한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시스템과 설비, 구체적으로 자동화 제어 정비라든지 공정 최적화 솔루션, 현장 자동화 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가상의 공간에 공장 등을 재현해서 로봇의 가동 상황 등을 실험해보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DX 환경 구축을 위해서 그 통신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최근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제조 현장의 보안 솔루션도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출 방안입니다. IT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제 현지 실적이 요구되고 또 유지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 확보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현지의 거점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참고로 코타라는 도쿄에 우리 기업의 입주가 가능한 IT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자체 등이 이제 DX 실증 실험 사업을 많이 이제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해서 현지 실적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최근 한국이나 일본 기관에서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이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2024년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화 수요 등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2024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4월부터 그 트럭 운전사의 초과 근무 시간이 연간 960시간으로 이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운송이라든지 배송 능력이 저하되어서 물류 대란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 2025년에 전국 수화물의 28%를 운송할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기회 요인은 물류 대란과 일본의 업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망 분야로는 물류 효율화, 최적화 솔루션을 들 수 있는데요. 또 운송, 배송 로봇 시스템이라든지 자동화 기술, 창고 관리 시스템 등이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유망 분야 제일 중간에 그 하단에 소개되는 그 물품 수치와 함께 발송도 가능한 택배 박스가 있는데요. 일본 미쓰비시 상사하고 파나소닉이 개발한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런 배송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제품으로 일본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일본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참가해서 우리 기업의 물류 혁신 솔루션을 소개하고 현지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홍보와 현지 파트너 발굴을 추진하며 또 코타라 주관 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표는 일본의 이제 DX 시장 규모와 또 2030년까지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2030년도 DX 관련 이제 투자액이 2022년에 비해서 2.8배 확대된다고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교통, 운수, 물류 분야의 투자액이 가장 크고 금융업, 제조업 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DX 관련해서 이제 여타 유망한 분야로는 5G 특화망을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일본의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실증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인프라 등에 이제 각종 검사나 이런 점검도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디지털화되고 있어서 유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이제 DX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라든지 AI, IoT 등이 이제 불가결한데 일본의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한국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이제 적용하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듀테크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 AR 또 VR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에듀테크의 강점이 있고, 일본도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교육 부문의 D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유망합니다. 핀테크는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많고, 또 현지 시장에서 현지의 그 핀테크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기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은 이제 전기차 생태계 형성에 따른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데요. 기회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망 분야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 부품과 모듈,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 자율주행 관련 제품, 각종 센서류, 또 자동차 통신, 인포테인먼트 제품 등이 있겠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V2H 시스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나 제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진출 방안입니다. 우리 업계가 이제 경쟁력을 가진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일본 수요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할 거고요. 일본 시장 진입 경험이 좀 풍부한 기업이라면 차세대 자동차 부품 소재에 대한 일본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코토라 주최 전시 상담회 참가를 통해서 일본 잠재 바이어 발굴에 나서거나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 즉 GP 센터 입주를 통해서 현지 거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그 나고야와 오사카에 코토라의 GP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탈탄소 관련해서 일본이 중점을 두는 재생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은 축전지까지 포함할 경우 이 분야에서 10년간 3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투자액이 3조에서 4조 원에 달합니다. 도쿄도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2025년 4월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망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의 페로보스카이트형 패널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또 해상 풍력 발전 관련 하부 구조물, 타워, 기자재 등이 있고요. 수소 산업의 경우는 이제 일본의 수소 경제 구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저장, 운송 장치, 수소 차용 고압 탱크, 또 부품, 연료 전지 부품, 충전 인프라 등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또 고효율 전력 기자재 제품도 유망합니다. 또한 그 재생 에너지 이제 생산 확대에 따라서 축전지 수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진출 방안입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에너지 절약, 또 고효율 전력 기자재 제품의 마케팅에 주력하고, 네트워크, 또 영업력 및 AS 가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파트 2 시장 환경 변화에서 일본의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일본 소비자들은 현재 그 절약형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저가격으로 가든지 아니면 차별화로 가야 할 것인데요. 차별화 요소로 제품의 가치, 윤리를 부여함으로써 이 저가 경쟁이라는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유망한 분야로는 친환경, 윤리, 공정, 시간 절약, 에너지 절약 등의 가치를 부여한 제품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도 현지 마케팅에 유리할 것입니다. 진출 방안으로는 이제 팝업 행사 등 현지 유통망 개최, 이벤트 참가를 통한 시장 진입, 또 한류 콘텐츠와 제품을 콜라보하기, 그리고 NJ 혜택을 누려서 씀씀이가 커지는 그 인바운드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하는 면세 유통점 공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내년에 일본에서 12년 만에 한류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끈 현지 제품과 한국 제품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현지의 소비 트렌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 세대 맞춤형 헬스케어 돌봄 시장 진출은 여전히 유효한 방안입니다. 일본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9%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또 의료기술 발전으로 그 액티브 시니어도 늘고 있어서 시니어 시장은 확대 인류에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간병 인력 부족에
인력이 이제 부족함에 따라서 일본 정부도 의료 간병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분야로는 의료 및 간병 데이터 활용 솔루션, 고령자 맞춤형 생활용품, 간병 연구, 스마트 의료기기, 간병 로봇 등이 있겠습니다. 일본의 실버 세대는 경제력이 있고 또 경험이 많아서 고부가 제품 또 서비스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믿을 만한 의료기기 또 IT 기업과의 지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현지 의료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이나 파트너 발굴은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급망 변화나 재편에 따른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변화와 관련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등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진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이제 제3국이라든지 일본으로 이전 움직임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서 공장 이전 또 신설이나 정설에 따른 기자재, 부품 소재 수요 확대에 빠르게 대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계는 해외 생산 거점의 현지국 또는 인근국에서 부품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으므로 해외 생산 거점에 대한 우리 부품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대체 제달처 확보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화면에 있는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보장법에 근거해서 기관 인프라 14개 분야에서 주요 기기라든지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심사 의무화 제도가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은 우리 업계의 일부 반사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경제 안보상 주요 물자에 대해서 자국과 또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꾀하고 있는데 반도체, 축전지, 클라우드, 산업용 로봇 등 분야에서 일본과의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한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